알고 걷는 길 모르고 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힙합 뮤지션 닥터 드레가 헤드폰 사업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건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이젠 어딜 가나 그가 만든 브랜드의 헤드폰을 볼 수 있습니다. 대중화를 넘어서 유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닥터 드레는 조만간 더 부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IT 업체 중 하나죠. 애플이 닥터 드레의 이 헤드폰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은 요즘 음악 관련 기업들을 계속 인수 중인데 그 와중에 헤드폰과 액세서리 쪽으로도 눈을 돌린 거죠. 인수 금액은 무려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가까운 돈이라고 합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닥터 드레가 평생 돈 걱정하며 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헤드폰 회사의 이름은 비츠고요. 2006년에 음반사 인터스코프의 지미 아이오빈과 닥터 드레가 협력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현재 미국 헤드폰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2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닥터 드레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랩 음악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런 DMC의 Walk This Way입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우리나라 은행들의 해외 지점, 불법 대출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해고가 된 사람들이 있어서 해외 지점의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뉴욕 지점에 근무했던 2명의 직원들이요,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김봉준 김앤배 대표 변호사를 미국 현지로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곳 시간으로는 밤 늦은 시간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네. 근데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게 2년 전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에 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예, 2년 전에 우리은행
주재원분께서 이제 회식을 모든 전 직원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네. 여자 두 분을 키스를 하고 예. 또 치마 속에서 손을 집어넣고 또 손을 만지고 예. 하는 행동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한 2달 후에는 이제 남자 직원분들한테 또 그런 비슷한 거는 아니지만 네. 키스를 하고 또 성기를 만지고 네. 또 아주 그 이상한 짓들을 하시는 그런 행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네 분 중에서 한 분과 또 그거를 이 본사에 리포트한 네. 다른 한 분이 예. 지금 그 회사에서 소위 잘렸죠. 1년 후에. 두 분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소송을 예.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추행을 당하신 분이 네 분이었고요. 그리고 본사에 알렸던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신 분은 두 분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좀 듣기가 불편해요. 이게 지면으로 볼 때랑은 그렇죠. 또 다른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왜 그 당시에는 화제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해고가 되기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과정이니까 상당히 이런 거를 좀 억제하면서 자기들이 참았죠. 예. 이제 해고가 이제 불합리하게 이제 해고를 당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참지를 못하고 또한 그것이 아마 해고된 이유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사에다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나쁜 짓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신 분은 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은행 본사에서 이쪽으로 파견이 되신 주재원이셨던 거죠? 예. 근데 저희 이제 소송장에 보면은 네. 한 분이신데 네.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실 적에 모든 다른 본사에서 오신 주재원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자리에. 네. 그거를 이제 스톱을 안 하시고 했던 그 자체가 저희 소송장에서는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함구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그쪽에 머물러 계셨나요?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소송장에 보면은 네. 그걸 이제 본사에 리포트를 해가지고 네. 본사에서 감사원들을 보내셨어요. 바로요. 감사하시는 분들을 보내셔서 미국에 네. 그분들이 감사를 끝낸 다음에 한 달 이내로 그분들이 다시 그분이 주재원분께서 한국으로 이제 발령이 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서로 그 대화와 그런 다른 인터랙션이 그 다음부터는 없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사건 당사자 주재원이셨던 분은 그럼 한국에 돌아오셔서 계속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변호사님은 직접 못 만나보셨고 그때 그런 것들을 당하셨던 분들도 다시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겠네요. 그분하고는요. 네. 없죠. 아,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한 거는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들이 소송장은 저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예. 해고라는 그 조치가 내려진 게 최근이었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은행 측에서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된 거겠죠? 해고를 할 거라고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은 생각을 못했고, 네. 그다음에 그 해고 당한 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은행 쪽에서는 그 1년이 됐어요. 그 한 분이 해고 당하신 거는 근제 당하셨으니까 네. 1년 동안 저희들 생각으로는 뭐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은행 측에서 이런 그 주재원이 파견돼서 이렇게 근무할 때 이런 나쁜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당사자에게도 그다지 엄벌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당한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보상이랄까? 사과 같은 게 없었던 것 같네요. 그 첫 번째 성희롱을 네. 당하신 두 분들한테는 그냥 간단한 무슨 그 다음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본사와 여기에 있는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다가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 명령이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소송장에 보다시피. 간단한 사과만.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피해자들한테 네. 와서 그 피해자들 마음을 달래주고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해고를 당하신 분들 외의 분들은 그냥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분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냥 근무를 하고 아무런 계신 보상도 거네요? 없는 채. 네, 아, 보상도 그렇군요. 없는 채. 이게 사실 윤창중 대변인 사건이 떠올라요. 예, 그때 이제 뭐 미국과 문화적 차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기억이 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떠들썩했었는데 이게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비슷한 사건이 종종 있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 회사도 그렇고 한국 회사도 그렇고 전 세계 회사도 그렇고 성희롱이라는 게 좀 약간 애매한 야릇한 면이 있기는 있겠죠. 네. 말하는 거와 그런 것들이. 근데 저희 그 소송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성희롱은 어느 나라의 무슨 뭐 그 이 컬처나 네. 뭐 누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그 말을 들으면 말하기도 좀 그거하고 민망하죠. 그러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은행 저희들 소송장에서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뭐 해외 출장 나오시는 주재원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안 시키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네. 우리은행 자체를 소송한 이유가 뭐 그러한 것에서 이분들이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라는 거에서 저희들이 우리은행을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좀 엄격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사가 좀 풀어진다고 해야지 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외국이 그 여자와 아이들을 더 존중해주고 더 보호하는 법이 더 강한 곳이 미국인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은 근데 미국 와서 그런 행동을 만약에 계속 하시고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뭐를 되죠. 생각하시는지 예.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말씀 듣기로는 변호사님 이게 지금 밝혀진 것 외에도 그러니까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 소송의 그 과정을 보면은요, 네. 저희들이 소송장을 파일을 하고, 네.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미국에서는 소송장에 대답하고 그 이후부터 한 1년 정도쯤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네. 무엇이냐면은 그 한국 검사분들이 검찰청이 모든 서류와 그다음에 증인들을 출동을 해서 이 사건을 막 추진하는 조사하는 그런 거와 비슷하게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저쪽 편에서 서류와 이메일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거, 네. 또 여기에 있었던 무슨 뭐 리포트 같은 거 다른 것들이 있었는가, 또 어떤 일들을 무슨 일들 하셨는가 그런 걸 다 받아볼 수 있는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아마 이 우리 은행 쪽에서 그 한 20년 된 은행이죠. 지금 뉴욕에 오신 지가 네. 그 과정에 혹시 그 인터널리 그런 다른 그 관행이 있었나 또 그 리포트가 파일이 됐나 네. 라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에서도 있기는 있는 거군요. 그럼요. 섹슈얼 허래스먼트라는 것이 네. 미국에서 없는 게 아니고 예. 미국 회사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미국 회사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서로 조심하게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렇게까지 과한 것은 네. 사실 드물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좀 예측을 해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소송은 지금 배심원 소송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과 비슷한 배심원들이 앉아가지고 이 케이스를 들을 적에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줄 거는 뭐 저희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심원 판결이면은 배심원들이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셔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8에서 10분 정도가 되고요. 배심원 판결이 나게 되면은 혹시라도 좀 뻔뻔하긴 하지만은 우리은행 측에서 다시 또 항소를 할 수도 있나요? 항소야 항상 할 수 있죠. 그것들이 예. 만약에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그 이슈가 주어진다면은 한국같이 네. 그냥 2심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고 네. 그 1심에서에 대한 무슨 결과에 대한 이 특별히 잘못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건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지는 않고 한국같이 네. 저희들이 지금 그 소송한 금액이 지금 한 한국 돈으로 한 3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 소송의 그 숫자는 3억 5천이지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
punitive damage라는 게 있습니다. 즉 무슨 페널티 비슷한 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건 그냥 숫자만 던져서 이런 피해를 보상을 해주십시오라는 것보다 좀 이런 행동들을 앞으로는 하지 못하는 게 좀 막아주십시오라는 네. 차원에서 punitive damage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우리은행 측에서 이게 상당히 좀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게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벌금을 혹시라도 안 내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네. 이게 결정이 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문화나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사람들이 좀 더 미국을 알고 긴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아무리 술을 마시고 다른 바깥에서 일이 진행하는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1년 반에서 한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년 반에서.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봉준 김앤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설을 맛보리 맥콜.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페이고 원칙입니다. 페이고 원칙은 돈을 번 만큼만 쓴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에 드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먼저 대책을 세워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들어오는 만큼 쓴다는 거니까 재정 적자는 줄어들겠죠.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페이고 원칙을 시행해서 재정 안정 속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페이고 원칙을 국회의원이 법을 새로 만들 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에서는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3부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생생경제 4부를 시작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은행 뉴욕 지점에서 성추행을 당한 직원이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이게 뭐 업무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불성실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뉴욕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추후에라도 우리은행 측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차량용.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 뉴스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모르면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게 되고 속기 마련인데요. 저희 생생경제에서는 항상 이것을 넓고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한국경제 허원순 논설위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은행 매각 얘기를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네.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예. 이제 정해진 건가요? 사실 우리은행 매각하면은 그 뭐랄까 그 양치기 그 목동처럼 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뭐 아직도 안 팔았냐라고도 생각할 것이고 예. 또 때로는 그 정부 뭐 맨날 그랬다가 그러고 그냥 껴안고 가고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려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저 역시 약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어쨌든 그 매각을 한다 그러고요. 일정도 확정을 했고. 또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크게 보도된 내용 보면 일정과 그 방식 자체가 네. 매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때 공적 자금이 들어간 대표적인 금융회사 그런 걸로 이제 우리은행인데 이번에는 정말 팔릴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네. 정부 지분이 한 57%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면 56.97%, 57%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유효 경쟁이 일어나게 해서 제대로 한번 팔아서 주인을 확실하게 찾아주겠다. 그런 예. 방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딱 정해서 거기에 넘기는 게 아니라 네. 경쟁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예, 더 돈 많이 제시하고 조건 좋은 쪽으로 팔겠다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요. 네. 하나를 정해서 뭐 일반인들 보죠. 이걸 매각하는 공무원들, 네. 그 공적자금위원회라고 정부 산하에 이제 이렇게 공공성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특혜 시비가 없을까 이런 걸 예. 많이 사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이제 유효 경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한 군데가 어디 원해서 그럴듯한 데 와서 사가버리면 그건 네. 특혜 준 거 아니냐. 그렇죠. 또 다른 데는 뭐 들러리 쓴 거 아니냐 이런 시비도 있고 하니까 예. 유효 경쟁이 일어나게 하되 또 주인도 확실하게 이번에는 찾아준다. 네. 그냥 뭐 은행 지분을 한 10% 가져가지고 그냥 지배력이 있는 주주다가 아니라 제대로 한다.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매각하느냐 봤더니 지분을 아까 제가 5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30%를 딱 잘라가지고 네. 별도로 판매를 하고 그럼 30% 하면 이거 완전히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은행 주식 분포로 볼 때. 그러니까 30%를 정부 지분을 별도로 팔고 나머지 27%는 한 10% 단위로 소량 딜을 해가지고 적더라도 지분이 적더라도 우리도 사고 싶소 하는 데는 그 적은 분량을 줘가지고 그 지분만큼의 은행 경영을 참여하게끔 예. 지분을 갖게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30%를 다 살려면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략 한 3조 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3조 원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은행 지분을 갖고 싶고 그만큼의 경영을 하고 싶다 하는 데는 작은 지분으로 작은 스몰 딜로 들어오게 하고 네. 확실하게 주인이 되고 싶은 데는 30% 블록 쉐어를 하라. 그러니까 그 투 트랙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방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30% 지분에 대한 욕심을 피력한 곳이 있었고요. 예. 외국에서도 뭐 이 론스타가 생각이 납니다만 사모펀드 예. 이런 데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우선 국내부터 본다면요. 제일 관심이 많은 데는 교보입니다. 교보. 네. 교보생명. 근데 교보가 멀핏 듣기엔 한 1조 5천밖에 여유가 뭐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뭐 미확인된 그런 얘기고 어쨌든 교보는 조금 모자란데 가장 적극적이고 그 외에 금융그룹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그 박현주 씨가 하는 미래셋. 예. 그리고 또 동원에서 별도로 이제 금융그룹을 만들어 가잖아요.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그 옛날에 동원정권하고 네. 하는 그 한투 이쪽 그룹들이 있는데 어쨌든 교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이제 이런 데는 뭐 가격이 문제다 이제 이런 네. 입장으로 교보 같은 데는 늘 그 회장이 나서서 얘기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도 이게 이제 공개 딜을 붙이면 이게 무슨 방침이 정해지면 정확한 입찰은 한 9월 정도 되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일단 다음 달에 이제 설명회를 하나 갖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9월 달에 매각 공고가 나오겠다는데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특히 말씀한 대로 그 사모펀드들, 네. PEF 그러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사모펀드는 뭐 돈 된다면 어디든지 요즘은
아주 적극적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으니까. 그들은 또 여력도 많이 있고요. 그럼요. 제일 큰 게 예. 돈이 우선 있고 사모펀드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자신 있는 게 딱 인수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그 헤드헌터를 쓰든지 해서 인사를 탁 뽑아서 은행장을 보내고 네. 그리고 은행의 가치를 높이고 점점 그 기업 가치를 높여가지고 대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뿐 아니라 뭐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모펀드는 언제나 여기에 잠재 후보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다만 어떤 사모펀드가 관심을 가질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윤리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자본주의를 재단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론스타에게 하도 당한 것이 있어서 예. 좀 걱정이 되지 않나 싶어요. 론스타에 당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예. 국민 정서들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펀드라는 게 좀 그렇고 이건 이제 다만 은행 경영은 단시일에 결판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모펀드라 해서 쉽게 손댔다가 단시일에 뭐 맥주회사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마켓시에 올리고 이렇게 파는 게 아직도,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팔고. 국민 경제와 같이 네. 가는 거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그렇게 단시일에 생분해서 쉽게 달라붙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스모펀드 이런 게 올더라도 이거 워낙 특징이 커서 이제 공동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성 있는 금융회사라든가 사모펀드가 네.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들어올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다만 사모펀드에 들어와서 뭐 론스타가 서로 간에 유쾌한 경험은 아니고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너무 그거를 돈 벌어서 간 거를 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기분 다르다고 하는 듯이 얘가 너무 그렇게 막 비난만 볼 거는 저는 아니라 싶습니다만 그거는 낼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되는데 네. 낼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건 론스타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예, 론스타 그런 측면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야지 될 것 예. 같고요. 어쨌든 이 헐값 매각 시비라든지 유효 경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말 나오는 것들은 많이 차단하겠다 그런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의 원칙이 아까 말했는데 이번에는 주인을 찾아주는 매각을 하자 말로만 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직자고 회수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정부가 잡고 있어서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뭐 굳이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매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효 경쟁이랑 뭐를 어려운 문자 쓰느냐 이게 사실은 특혜 시비를 막겠다는 얘기고 네. 헐값 매각이라는 논쟁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느 한 군데 붙으면 그 가격이 왜 거기 뿐이냐 그거 너무 싸지 않다 이런 논쟁이 나오는데 경쟁 입찰을 붙으면 그중에 비싼 데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효 경쟁의 어떤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가자는 얘기고 정부 방침은 만약에 30% 파는 거를 교보든 어디든 한 군데만 와서 단독 응찰이 되면은 유해 경쟁이 안 된다고 보고 그건 유찰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중은행으로 30% 이렇게 지분 가진 데가 지금 아무데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 지배주주, 우리가 쉽게 말해 단일 지배주, 쉽게 말해서 주인이 분명하게 나와서 책임 경영을 짓고 정부의 어떤 그 관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행이 되게끔 해보자는 지금 방침이죠. 20년 정도 흘렀더라고요. 예. 되짚어 보니까 저는 상업은행일 때 거래를 했었고요. 이거 우리은행 배경이요. 예, 예, 그렇죠. 한일은행 합쳐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한빛은행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 이야기 한번 찍고 갈 만하죠. 그 얘기 좀 할까요? 사실은 예전에 조상 제한서 할 때 우리 나이 든 분들은 뭐 상업은행, 한일은행 너무나 친숙했고요. 네. 그 제일은행부터 해서 했는데 그 이제 조상 제한서는 그 대형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고 팔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제일은행은 스탠다드 차트에 팔려갔고 저는 그 은행이 사라질 때 그 갓 생긴 금과미의 출입 기자로 해서 참 쓰러지고 팔려가는 과정을 다 봤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상업은행 그리고 한일은행 잘 나가는 시중은행들이 막 그렇죠. 그 국가 부도 상태가 되니까 은행에 전부 다 내줄 돈은 없고 빚이 되니까 정부가 그걸 합치게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합쳐서 말하자면 큰 은행 메가뱅크론 그래서 큰 은행을 만들면 공적 자금을 넣어서 건전화되고 그 은행이 시중은행을 선도할 것이다. 해서 이제 나와서 합쳤고 일시적으로 한빛은행 했는데 한빛은행이 뭐 빚이 한 많은 은행이냐면 이름 하다가 이제 또 예. 우리은행을 만들어서 온 게 지금 온 거라서 지금 아마 KB국민은행 다음으로 산업은행을 빼면은 두 번째로 큰 은행이고 자산 규모로요? 자산이 지금 270조 원이 되고 두 번째 크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작년도에 4,600억 원 했고 뭐 이익이 은행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네. 점포수는 1,000개가 넘어서 1,053개 예. 해외도 6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직원 숫자도 15,000명의 아주 큰 은행인데 네.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정부가 임명하고 이렇다 보니까 말이 지금, 많죠. 뭐 말도 많고 사실은
금융을 제대로 돈 장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은행 전도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인을 찾아주면 확실하게 기업 금융을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소매 금융에서 예. 제대로 하든지 해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겁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오너십이 네. 와서 우리 은행의 달라진 모습. 지금은 뭐 아주 금융 공기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덩치는 커져 있는데 재구실은 못하고 사실은 비판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돈 장사라는 말이 확 들어오는데, 예.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맞게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을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 될 텐데 그걸 못 하고. 그렇습니다. 은행 금융처럼. 돈장사 우리가 뭐 자꾸 우아하고 고상한 말에만 익숙해 있는데 은행은 네. 돈장사는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돈장사를 돈을 떼이지만 않으면은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는 면업을 주는 겁니다. 정부가. 네. 그 정부가 면을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종, 다른 금융업 포함해서 업종보다 정부 간섭이 큰 거고요. 면을 주기 때문에. 그러고 뭐 문자 써서 리스크 관리하고 하지만 그 떼이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는 그 네. 리스크 관리. 그게 은행업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리스크를 때문에 예측하고. 예, 네. 주인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민간에 판다고 해도 예. 근데 참 그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주인의 실을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되든 최선을 다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은행 경영진은 어차피 금융 감독 규정에 따라서 자질이 못 되는 사람들 못 되게 이미 규정이 다 돼 있거든요. 네. 그 잘못해가지고 저기 또 모자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다 뭐다 해서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든가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보다는 주인을 찾아줘서 네. 효율을 높이고 또 어떤 금융에서 선진 기법을 도입하고 해서 쭉 리딩 뱅크로 가준다면은 분명히 뭐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잘 팔아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매각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만 네. 걱정은 이런 겁니다. 30%를 판다, 혹은 10% 미만에서 말하자면 그 작은 주주도 받아들인다 하는데 이게 겉으로면 파는 걸로 하고 네. 정부가 또 신호를 보내가 은행장은 우리가 임명하겠다, 예. 뭐 간섭을 하겠다 하니까 이게 아까 말한 교보라든가 뭐 또 한투라든가 미래실 같은 데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저거 진짜 그럴까? 저거 그 모피아들이 네. 금융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우리는 돈만 대고 손해보는 실제로 주인 구실도 못하고 돈만 대는 거 아니냐. 들러리 써서 정부 좋은 일만 해주는 그런 의심이 지금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심을 분명히 털고 이거는 주인을 찾아주는 거고 주인이 책임 경영을 하는 거고 자기 네. 경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금융, 제대로 된 돈 장사를 한번 해보라 하는 메시지도 네. 정책적으로 계속 줘야 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우리은행 매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원순 한국경제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취업의 길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비게이터 또 만나 뵙네요. 예. 네. 근데 그동안 알아본 게 저희가 신입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이력서 어떻게 써라, 네. 자소서 어떻게 써라, 네. 면접 어떻게 봐라,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직장인들을 위한 좀 정보를 줘볼까요? 네네네. 네, 저도 직장인이고. 네. 다들 이제 저도 경력자로서, 네. 어딘가에 또 내가 좋은 가격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경력이라는 게 자산인데, 경력,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직장을 다닌 시간이라는 단순한 단순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직장에 다닌 시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네. 직장 생활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직업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 다시 말해 개인의 일에 관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직장인들에게 경력 혹은 경력
관리가 중요해진 것은 IMF 이후에 조직에서 연공 서열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요. 예. 이때부터 또 이직이 증가하면서부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예. 한 회사에서 은퇴할 때까지 근무한다면 그냥 역사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평소 자신의 경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58%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요. 41%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력과 경력 관리는 핵심 이제 경쟁력이 되었다고 이제 봐야 하죠. 네. 근데 경력 관리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경력 관리가 필요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아름아름으로들 가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경력 관리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넓혀서 자신의 가치, 아까 말씀하신 가격, 네. 몸값을 이제 지속적으로 네. 높여나가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경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이제 시장에서의 가치도 증진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특히 평생 직장에 살아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경력 관리는 이제 직장인들의 필수 전략이 아니고 생존 전략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경력 관리를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은지 PD도 저한테 그래요. 제 네.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항상 노후 관리에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제가 네. 경력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네네. 그런 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가, 채용 시장에서. 네. 이런 관점이 필요하죠. 그 시장 가격도 이런 거 얘기하니까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잘 팔려야 되니까요. 경력 관리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좀 답답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채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네.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아니에요. 예. 이것저것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페셔널이 누구냐면은 특정 시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이 분야의 경영에 필요한 업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창업형 인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팔려요. 그리고 다 시장에서 잘하는 분이잖아요, 이러면. 다 잘한다라기보다 예.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인 거죠. 필요한 네. 부분을 알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또 쓸 줄 알고 네. 이런 부분들인데요. 보직순환 경력자들이 예전에 대기업들이 다 보직순환이었거든요. 그렇죠. 보직순환 경력자들이 IMF에 제일 먼저 실직됐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문제이지만은 네. 한 가지의 직무 능력, 나는 마케팅만 해서 평생 직장 다니겠어, 예를 들면 네. 평생 이렇게 그 직장 생활 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은퇴까지 이런 분들이 좀 일을 하기 어려운 채용 시장의 환경이 된 건 맞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공략하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그 시장, 그 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네. 이 얘기가 어려워서 예.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해보자고 우리가. 네. 그러면 일단 좋은 재료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서빙도 해야 되고요. 손님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쓴다고 해도 업에 필요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어디에서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핵심은 치킨 전문가라는 거죠. 어려운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어렵지만은 치킨 네. 전문가로 설명은 됩니다. 네네네. 그 타겟된 분야의 이 전문가들이 바로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같은 시장 분야를 옮겨가시거나 혹은 그 업의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이제 간대거나 그 업을 또 확장한 개념으로 옮겨가시거나 이런 이제 경력 관리 진로가 지금 시장에서는 맞아요. 이 프로페셔널들은요, 커리어 경영,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력 관리, 네. 그리고 커리어 네트워크,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런 인맥 관리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목표나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개발해야 하고요. 네트워크도, 인맥도 타겟 공략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라, 네. 변화에 능해라, 뭐 이런 말로 해석이 그런 되네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네, 아직 경력이 없는 신입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경력 관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시작해야죠.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요즘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편입을 하거나 졸업을 연기하거나
고학력 진학 등을 하시는데 경력을 쌓는 일이 사실 그보다는 우선한다고 조언을 해요. 네. 경력 채용 시장에 들어가면 이제 신입을 지나 경력 채용 시장에 들어가면요. 중요한 것은 경력 그 자체의 이제 학력과 영어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업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서비스 산업,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또 전문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자기 관심 있는 분야들을 결정해 나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신입들은. 네. 그러다 보면 업의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약간 네.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게요. 네. 하나에 통달하려면은 그것을 계속 해야지 되는데 네.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다른데요. 네. 시장을 이해한다는 거하고 네. 그 시장에 필요한 직무 중에 한 가지를 한다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예.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예전에 그 IMF 때 가장 먼저 실직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분들, 그래서 그 일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실직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지금은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는 직무 분야 하나만 가지고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달라졌다. 네네. 그래서 예. 그 시장에 필요한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경험들을 쌓아가야지만 그 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아까 치킨집에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좀 쉽지 않죠? 오랜 시간이 예. 좀 필요한데, 네. 그래서 업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따라하는 것도 방법은 될까요? 그렇죠. 이 경력 관리를 하려면 일단 경력의 일관성이나 발전성을 유지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경력 목표를 정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에 접근한 사람들을 벤치마크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대로 스토리가 흘러가는지를 점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1년에 2번 정도 이력서를 갱신해 보세요. 아. 네, 그게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경력 개발 도구는요, 영어학원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뭐죠? 실무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자로서 가장 좋은 경력 관리가 학원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네, 실력이 맞아요. 드는 거죠. 네, 그런 예.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공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요, 일의 연속성들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휴지기가 없는 것이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일을 쉴 때도 뭐 예를 들면 프리랜서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혹은 뭐 자원봉사라도 어쨌든 관련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네. 본인의 경력이 어쨌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도 뭐 쉬더라도 그거를 좀 네. 자신의 경력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방법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셔야죠. 직급별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신입사원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 이해가 편하실까요? 그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 적응하는 겁니다. 본인이 들어간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시장에 대해서 혹은 본인이 시작한 일이 뭐 격리면 격리, 마케팅, 네. 마케팅 이런 일에 적응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선배 따라가면 됩니다. 이때는. 네, 팀장급은요? 네. 그리고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직책자가 된 거잖아요. 네. 앞서 말한 프로페셔널들의 대표적인 이제 모형이 팀장들입니다. 팀장들, 본부장들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 업의 전문가이면서 업에 필요한 일들을 실무 관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더 높은 직책자가 되는 것들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의 팔로우십을 이끌어내는 관계와 인맥의 확장의 시간 할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직급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경력 관리를 잘해라. 여러 가지 네. 이제 팁도 주셨는데 치킨 전문가 네. 생각하면서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리통엔 펜잘 레이디. 극한의 온도로 단련된 견고한 차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주행.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돈한 디자인.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디테일. 본질로부터
소나타를 새롭게 완성하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벌써 2시간이 다 갔네요. 생생경제 화제의 경제신간을 청취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트위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팔로잉 하시고 또 리트윗 해주신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쉽습니다. 팔로잉하고 리트윗하고 멘션 남겨주시면 화제의 경제신간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트위터 계정 CEO 킴 쓰시는 분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